자, 오늘 할 글 제목부터 볼게요. 형식이 태도가 되었을 때네. 자, 형식이 태도가 되었을 때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작년에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모른다고 하면은 사기꾼입니다. 무조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나? 머리를 빨리 뒤져요. 머릿속에 어디서 막 후벼 파. 머리 어디 들어 있을 거야, 분명히. 네. 오늘 진짜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괜찮아요. 이거 듣고 나서 2 학기 때 현대미술의 흐름 들으면 그때는 처음 듣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아 나는 1 학기 때 한 번 했어.' 이런 식으로 빙빙 돌거든요. 두 개의 수업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뭘 먼저 들어도 상관없이 그냥 괜찮으니까. 하여간 하나 들어 놓으면 그다음 거 들을 때 좀 더 알게 되고 좀 더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 2 학기 교재도 그냥 내친 김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책인데요. 현대미술의 결정적 순간들이라고 전영백이라는 국내 저자가 쓴 책입니다.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 학기도 분명히 이 책으로 교재 변경 없이 계속할 생각이라서 오늘 형식의 태도가 되었을 때에 대한 전시 내용 찾아보고 싶은데 미술사 책을 지금 그냥 마련해서 바로 공부를 함께 하고 싶은 학생분들은 이 책 그냥 지금 장만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작년에 수업 들었던 가을이, 하늘이, 서연이, 은섭이, 태인이, 수영이 또 누구 있지? 나 이거 또 못 불러준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다들 제가 강의실이라면 지금 눈으로 째려봅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형식이 태도가 될 때"라는 전시는 어떤 전시였어요? 몇 년도까지 기억하긴 바라지 않아요. 몇 년도인지는 제가 말해 드릴게요. 1969 년도에 독일의 베른에서 있었던 전시입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바는 이 전시를 했던 큐레이터 이름을 외우고 있지 않을까 혹시나. 왜냐? 전 세계에서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화가 하면 피카소 수준으로 큐레이터 하면은 하럴드 제만. 한 명 정도는 기억을 할 만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딱 웃으면서 '아 나 맞췄어.' 이러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이 전시는 미술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전시라서 개념 미술 관련하여 항상 언급되는 전시입니다. 미술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미술 제도의 흐름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하럴드 제만이란 큐레이터를 전후로 하여 큐레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큰 지위 변동을 일으켰다고 할까? 그 옛날에 한 100년 전에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직업명으로 잘 불분명하게 그런 직업이 직업인지도 잘 모를 그런 시절이면 큐레이터라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한 작가가 전시할 때 벽에다 못 박아서 액자 걸어 주고 포스터를 찍으면 붙이러 다니고 뭐 이런 수준이었죠. 전시 보조의 개념에서 전시 기획자의 개념으로 확 올라선 때가 1960 년대이고 물론 그 이전에도 작가가 최고라고 하기에는 뭐 콜렉터들, 화상들, 그림을 팔고 사는 사람들, 수집하는 사람들의 힘이 꽤 컸습니다만 어쨌든 그 그룹 전시라는 것, 요즘 우리가 미술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작가를 초대해서 하는 그룹전에 큐레이터라는 자기가 직접 작가로 참여하지 않는 어떤 입지를 가진 사람이 작가를 골라내고 기획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시 만들고 이런 게 바로 태도가 형식이 될 때 이후로 확 널리 퍼진 그래서 사람들이 68년 69년 이후로를 동시대라고 좀 빠르게 동시대를 갖다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말하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69 년이면 우리가 지금 2020 년인데 벌써 50 년이나 됐잖아요. 아니 동시대라면 그래도 최대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역사인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80 년대 90 년대는 그나마 어떻게 동시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69 년을 동시대라고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사실 그 50 년간의 미술의 변화가 그걸 기점으로 바뀐 것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글에 나오겠지만 그 50년 전 그리고 그 앞에 50년 전 그 앞에 50년 전 150년 전까지도 다 이렇게 누적돼서 우리한테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얘들이 하나 없어지고 다음 게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포개져서
포토샵 하면 레이어가 포개지듯이 포개져서 우리한테 꾸준히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얘가 아직까지도 마지막 레이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마지막 레이어에다가 막 뭘 얹었건 간에 이건 마지막 레이어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글도 형식이 태도가 되었을 때 그 너머, 그러니까 69년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목 다시 한번 꼭 짚는 의미에서, 형식은 영어로 뭐예요? FORM, 폼. 네. 태도는 뭐예요? attitude. 예. 그러면 형식이 태도가 될 때라는 그 전시 제목을 영어로 한번 써보고 넘어갈까요? 저는 미리 써놨습니다. 네. When attitude become form. 네. 자, 이런 전시 제목이 아주 먹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요한다는 건 태도 그리고 형식이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오늘 수업이 이제 형식주의 관련된 거, 형식에 대한 건데, 사람이 우리 한국 살면서 저놈 참 형식적이네 라는 그런 표현을 일상적으로 쓴다면은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애가 내용보다는 격식을 더 치중한다, 이런 의미겠죠. 하지만 미술에서 형식주의는 뭘까요? 졸전을 보러 갔는데 졸전을 보면서 저 진짜 형식주의적이다, 이건 2020년에 졸업하는 대학생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키워드를 갔는데 형식이라는 거는 마치 옛날 모더니즘 미술 때나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요성이 69년 이후에는 확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실기 과목을 신청해서 그걸 과제를 하고 작품을 만들고 해서 채점이라는 걸 받고 성적을 받을 때 아직도 형식주의적인 기준이 크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외로 공정함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채점 기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용상 뭘 다뤘던, 주제를 뭘 다뤘던 간에 이걸 어떻게 잘 표현했는지를 봐서 채점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명료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기준이 안 생기니까, 형식주의는 많은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런 건 보지 않겠다, 요것만 보겠다라고 기준을 잡아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어떤 중요한 틀이긴 해요. 하지만 형식주의에 또 너무 함몰되면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아재 개그지만 못이 중헌디라는 영화 그런 대사처럼 과연 우리는 이 형식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날 시점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동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여전히.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글을 들어가 볼게요. 이 글 하면은 사실 글 수업을 강의실에서 하고 나면은 서로 다 같이 무슨 MT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목욕탕이라도 같이 갔다 온 것처럼 끈끈해지고 친해질 정도로 서로 막 뭐랄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공유돼요. 왜냐하면 한 문장 한 문장에서 그동안 내가 가슴에 맺혔던 한이 막 올라오거든요. 시작부터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술교육이 학구적이었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꼈던 시대가 있었다. 자연을 관찰하고 전 시대의 미술을 모방하는 것에 뿌리를 둔 화가나 조각가 지망생들의 오랜 수습 기간은 특정 문화의 압력을 받으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었다. 네, 이거 들으면 어떤 게 떠올라요? 무슨 루벤스의 작업장. 네. 루벤스가 궁중으로부터 이런 그림을 의뢰받아가지고 밑에 수제자들, 그 도제식 교육에 제자들을 쫙 풀어놓고 자기는 싹 드로잉하고 너 이 부분 칠해 저 부분 칠해 막 하면서, 그러면은 제자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열심히 그거를 따라 그리고 칠하고 하면서 스승님의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런 식의 시스템. 그리고 그러한 풍에는 어떤 명료한 기준이 있어서 얘가 얘보다 더 잘 그린다라는 거를 서로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건 안정적인 시스템이고, 저는 이것이
몇백 년 전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직까지도 입시 미술을 할 때 실기 입시 미술을 하는 과정에서 늘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손이 좋다. 테크닉이 좋다.' 하는 강사들이 아직도 존경을 받잖아요. 애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아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나도 똑같이 따라해야겠다.' 네. 근데 이런 모방, 따라하기에 학습 과정이 없으면 일정 수준의 기술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네. 그리고 그러한 기간은 누구나 다 거치기 때문에 대학교 1-2 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그 기간에 굉장히 만족하고 그게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대학 학생들 중에서 '아 그냥 확실한 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열심히 해서 이걸 잘하게 되면 그냥 잘하는 것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대단한 창의력, 천재성 이런 거 오히려 필요 없고 '그냥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듣는 순간 '아.' 하면서 감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거니까. 그때는 이제 당연히 실물 드로잉이나 해부학이나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했을 거고 그리고 어 네.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적인 지위와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비교적 안정적인 체계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것을 아카데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카데미 시스템이 너무 확고하고 너무 고착화됐을 때 이제 그것에 반기를 드는 소위 아방가르드들이 나오는 거죠. 아 그 우리가 아까 표를 만들었잖아요. 9개. 그래서 1 번, 2 번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3 번이 나올 건데 재능과 창조성, 매띠의 매체, 모방과 창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데 일단 이 두 번째 아이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아이들이 너무 굳건하게 권력을 많이 지니고 있어서 이 두 번째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 반항하고 싶어지고 이걸 깨부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근데 만약에 이 앞이 말랑하고 특별히 그렇게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지 않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 이걸 치고 나오는 힘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69년 이전까지 그런 모던 아트에서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조가 있으면 이 사조가 너무 답답해서 그다음 사조가 그거에 반기를 들고 나오고 반기를 들고 나오고 이게 계속됩니다. 예. 현대미술의 흐름이라는 아까 이 미술사 관련된 이 책을 쭉 보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69년 이전까지는 되게 분명해요. 어떤 사조가 선배들이 너무 싫어서 그 사람들이 한 거에 거의 반대의 일을 하고 반대의 일을 또 하고 어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50-60 년대 추상 표현주의 뒤에 팝아트가 나올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그 앞 사람들을 엄청난 꼰대로 만들어 버리면서 저돌적인 새로운 젊은 피들이 확 밀고 나오는 거죠. 근데 2020 년에 과연 그러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강하게 억누르는 무언가 하나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의 교체 방식 자체가 변해 있다고 이미 여러분은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표에서 앞에 두 개 얘기하는 거는 지금처럼 되기 전에 뭐 하나가 되게 세고 그다음 게 그걸 밀고 나오고 하는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밀고 나오는 이것을 이 글에서는 바우하우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카데미 미술 교육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시점에서 바우하우스 모델이 나왔을 때 처음에 이건 얼마나 신선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우하우스 모델은 더 심리적이고 더 창조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습득하고 모방하는 것보다는 작가의 창의성, 네, 진본성 이런 거, 네, 그런 걸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25쪽 정도 보면은 네. 작가는 관찰의 대상인 외적인 모델에서 인간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주관적인 내면의 원리를 지닌 인간이 들어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의 신체를 잘 아는 해부학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심리학이 중요해진다. 네, 어떤 류의
흐름으로 바뀐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미대를 다니면서 배운다 치더라도 해부학이 그럼 필요 없나요? 아직도 배우잖아요. 우리가 소묘를 잘하고 잘 그리는 거 지금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네, 세 번째 안으로 그냥 합혀져서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된다는 이런 큰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쪽, 27쪽까지 계속 아카데미 모델과 바우하우스 모델에 대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바우하우스 모델조차 이제 너무 시대가 지나버려 가지고 먹히지 않는 그런 걸로 치부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바우하우스를 따라 만든 네, 미술 제도가 있었죠. 한국종합예술학교라고 아직까지도 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인데 일장일단이 분명히 확실하게 있습니다.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표로 들어가기 전에 28쪽 위쪽에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28쪽의 윗부분을 보면은 이제 두 모델은 모두 낡은 것이다. 아카데미 모델은 아카데미주의라는 경멸적인 꼬리표를 달자마자 위기의 늪에 빠졌고, 한국 미술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 국전이라는 게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예, 프랑스의 살롱전처럼 공모전이었죠. 그래서 심사위원이 네가 더 훌륭해, 너 금상, 너 은상 막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고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너무 고착화되다 보면 부패하고, 그래서 막 인맥으로 연줄로 막 뽑아주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 제도가 폐지되고 네 이런 류의 네 그렇다면은 네. 다음 그 쇠락은 모더니즘 미술의 압력에 의해 완성되었다. 모더니즘의 성격을 지니는 모든 미술과 예술가들에게 의식 상실이 찾아올까봐, 이거 블랙아웃이에요. 과거에 대한 회귀를 금지한 까닭은 바로 여기 있다. 한편 바우하우스 모델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에 접어들었다. 위기 형상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그 위기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 위기는 당대의 미술이 겪은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1960년대 이래 모더니즘이 겪고 있는 깊은 자신감의 상실과 동시대적인 현상이다. 모더니즘 미술이 아카데미를 확 밀어제치고 자기가 새로운 대안인 것 같이 나왔지만, 그것 또한 이제 낡고 그 스스로의 한계를 되게 많이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챕터별로 조근조근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들은 좋은 예술의 기준을 그 아카데미 미술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전통에서 찾았어요. 과거의 전통적인 스승님들, 거장들이 이게 좋은 미술이야 하면은 후학들이 그걸 따르면서 이게 좋은 미술로 인정받으니까 이걸 하면 되겠네라고 했다면, 모더니즘 미술은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의 기준을 미래에 줍니다. 그게 바로 아방가르드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진짜 좋은 미술인지 아닌지는 미래에 결정을 이 날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 24쪽에 단락 쭉 중간에 하나 나오는데, 새로운 미술은 두려움과 기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그 합법성을 미래에서 찾으려 했다. 레지티메이션, 즉 정당성이라는 건데, 그게 과거의 거장들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는 우리 인간이 아직 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건데 얼마나 불분명한 기준입니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게 미래의 대단한 미술이 될 것이다 라는 걸로 밀고 나가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까지 가치 모델을 바꿔버렸죠. 그러고 나니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멘붕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자체가 가지는 강렬한 한계였습니다. 안정적인 걸 버리고 새로운 도전은 매우 좋았지만, 그렇게 되면 극도의 불안정하고 아무도 지금 당장은 검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술의 가치를 얘기해야만 했던 거죠.